자, 이런 상황에서 어느 날 벼락과도 같은 영화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게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이거는 한국 개봉 제목이고요. 실제 제목은 보니 앤 클라이드입니다. 혹시 김성훈 씨 이거 보셨나요? 봤죠. 예. 너무 한참 젊으셨을 때, 지금도 젊으십니다만은. 아주 어렸을 때 본 영화죠. 예, 그렇죠. 예. 뭐 그때 당시에는 그냥 영화를 보는 것 자체로 재밌어 했으니까 참 재밌었다. 그렇죠. 액션 씬도 많고. 그렇죠. 네. 당시로서는 굉장히 참신한 영화였는데요.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모든 것들은 기존에 말씀드렸던 구 할리우드와 정확히 상충되는 거였습니다. 자, 이 영화의 중심에는 워렌 비티가 있습니다. 워렌 비티, 저 남자 주인공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이 사람이 워렌 비티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려야 합니다만은 워렌 비티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물론 그 어마어마함은 셀레브리티로서의 명성에서 나왔습니다. 너무 잘생겨서 어마어마한 염분을 뿌리고 다녔습니다. 난리도 아니었어요. 당시에 모든 유명한 여자 배우, 여자 가수들과 다 스캔들을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게다가 엄청 거만했어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어느 날 에이전시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 전화는 네가 직접 받아가지고 해결을 해야겠다. 뭔데? 받아봐. 여보세요? 아, 저 케네디인데요. 당시 미국 대통령이 60대 초반에 직접 워렌 비티에게 전화를 해서 당시에 존 F 케네디를 소재로 한 저널리즘 소설이 있었거든요. 그거의 영화 판권을 넘길 테니 영화로 제작을 하고 네가 주연을 맡아. 그러니까 나를 연기해달라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영광인데. 워렌 비티는 알겠습니다. 일단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에이전트와 함께 제작진을 만나서 미팅을 하면서 각본을 보고 말했습니다. 난 이렇게 멍청한 영화에는 절대 출연할 수 없어. 이 사람은 거의 미친 수준으로 거만한 사람이었어요. 이러고 다녔어요, 이러고. 이러고 다녔어요, 이러고. 근데 어느 날 워렌 비티가 우연하게 보니 앤 클라이드의 각본을 받게 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다. 바로 이거다.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 뭡니까? 영화 나올 때 모든 크레딧에 자기 이름이 나오길 바래요. 제작, 각본, 주연. 쫙 워렌 비티. 근데 돈이 없잖아요. 영화를 만들 돈이 자기가 어디 있어요? 영화에는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당시 워너 브로더스 사무실을 찾습니다. 워너 브로더스는 당시 잭 워너 회장이 다스리고 있었죠. 잭 워너 회장은 구 할리우드를 상징하다시피 하는 사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진짜 무서운 고지식한 할아버지, 괴팍하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회장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대령이라고 부르는 걸 그렇게 좋아했대요. 근데 어느 날 대령님, 저기 그 워렌 비티가 찾아왔는데 아, 나 그 새끼 싫어. 오지 말라 그래. 아니 근데 벌써 찾아왔습니다. 문 앞에 있습니다. 아, 들어오라 그래. 들어왔습니다. 일로 와봐. 재우 씨 일로 와봐요. 자, 제가 워렌인가요? 아니, 재우 씨가 사자 같은 잭 워너 대령입니다. 아, 워렌은 본인이 하시고요? 그렇죠. 그냥 서 있으면 돼요. 잭 워너 회장님이 이렇게 날 싫어해. 날 싫어해. 하지만 저는 굉장히 거만하고 나만 잘난 사람이에요. 워렌 비티가 들어옵니다. 아, 대령님. 문 닫고. 아, 대령님! 아, 대령님! 대령님! 워렌! 대령님! 워렌! 160만 달러만 주세요! 160만 달러만 주세요! 160이요? 구두에 키스를 할게요! 그래, 그럼 해봐. 이제 들어가세요. 이제 들어가세요. 하진 않네. 워렌 비티가 구두에 키스를 하겠다. 구두를 할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60만 달러만 주시면은. 사실 160만 달러는 워너브로더스한테 껌값이거든요. 당시에 만들고 있던 영화가 1,550만 달러를 들여서 만들고 있던 아도왕 영화였어요. 카멜롯이라는 제목의. 160만 달러는 그냥 줘도 되는 돈이에요. 그래서 줬습니다. 워렌 비티는 이런 노력 끝에 이 영화를 만들 수가 있었죠. 물론 워렌 비티는 끝까지 자기가 잭 워너 대령의 구두를 할겠다, 키스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추잡스러워. 하지만 워렌 비티를 제외한 모든 사람, 심지어 사무실 밖에 있던 비서까지 분명히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화는요. 실존 인물 보니 앤 클라이드의 이야기입니다. 이 클라이드는 출소한 지 얼마 안 됐고 보니는 무료한 삶을 살고 있던 웨이트리스인데 둘이 뭉쳐서 은행 강도질을 시작을 하죠. 이 영화에는 선과 악의 명확한 구분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은행 강도면 총 들고 있잖아. 분명히 나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둘러싼 모든 다른 구질서들, 보안관, 검찰, 경찰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쓸데없이 폭력적이고 쓸데없이 인종차별적이고 자기 앞에 모든 젊은이들은 무릎을 꿇기를 바라고 이유 없이 그 중앙을 이 두 사람이 관통해 나갑니다. 자, 당시에는 할리우드에서는 총을 쏘더라도요. 총을 빵 쐈어요. 그러면 일단 무조건 컷을 끊고 그 다음 컷에 사람이 맞아 죽어야 돼요. 그래야 덜 사실적이거든요. 이 영화는 쏘면은 저기서 죽는 모습을 같이 담았습니다. 한 컷에서. 그런 사실성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보니와 클라이드가 총격에 맞아 숨을 거두는 정말 끔찍하게 연출을 해요. 이게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구세대에 의해서 젊은 세대가 끔찍하게 살해당하는 모습을 일부러 좀 더 사실적으로 담은 거죠. 예, 그래서 당대 영화는 160만 달러를 들여서 만들어졌고 1,550만 달러 벌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열광을 했어요. 당대 젊은이들에게 이런 영화는 처음 보는 영화였어요. 기존의 극장에 안 오던 젊은 세대들을 움직여서 갑자기 영화 산업이 다시 부흥하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영화가 성공한 데 대해서 다들 되게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이 영화가 왜? 어떤 사람이 굉장히 기존의 구 할리우드에 어울리는 시나리오를 두고 찾아갔더니 뭐 좋긴 한데 나는 우리 이제 이런 거 안 만들려고 뭐가 뭔지 모르는 영화를 만들려고 그런 영화가 되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되게 이상한 상황들이 그냥 자연스러운 상황으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같은 해 나온 영화인데요. 졸업이라는 영화가 등장을 합니다. Hello, darkness. I'm so proud of you. Pr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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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e proud. come to talk with you again. Because Mrs. Robinson, you're trying to seduce me. Oh, my Christ. If you won't sleep with me this time, I want you to know. sleeping and the vision that was planted in my brain. 이 주인공은 매우 성공적인 중산층 집안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냥 아버지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만 가면은 틀림없이 성공할 길이 약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답답해. 어른들이 너무 표리부동한 게 싫어요. 겉 다르고 속 다르고 여기선 좋은 말 했다가 저기 가서는 험담하고 너무 싫어요. 자기도 알게 모르게 반항을 시작하는 게 바로 이 부모님 친구 미세스 로빈슨과 바람을 피기 시작하는 겁니다. 로빈슨 부인이 먼저 유혹을 했죠. 유혹을 하는 것도 되게 싫었어요. 야, 저렇게 막 도덕적인 척하고 미선을 떨더니 나를 유혹하네? 어른들이란 이러면서 결국 넘어가죠. 근데 결국 로빈슨 부인의 딸 일레인과 사랑에 빠집니다. 아, 이거 요즘으로 따지면 완전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뭐라고 해야 돼요, 재우 씨? 그러니까 야 이거는 큰일 나죠. 큰일 나죠. 네. 네. 일레인과 사랑에 빠져요. 잘 돼요. 일레인도 주인공을 사랑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일레인이 우연하게 내 남친이 우리 엄마랑 그걸 알아보래요. 어떡해. 일레인은 떠납니다. 주인공은 내가 사랑하는 건 오직 일레인 너 하나뿐이었다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런 마지막 장면으로 가죠. Oh, Jesus God. 장면은 기억나죠? 자, 이렇게 성공적으로 일레인과 함께 탈출을 해서 이 장면 정말 많은 분들이 기억해요. 역시 사랑이야. 주말의 명화 최고야. 막 이러다가
근데 그렇게만 이 영화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다들. 거기까지만 기억해요. 왜냐면 거기가 이 영화의 정점이었으니까, 클라이막스였으니까. 근데 이 영화의 실제 끝은 그 장면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죠. Hello, darkness, my old friend. I've come to talk with you again. Because a vision softly creeping left its seeds while I was sleeping. And the vision 보시면은 분명히 어른들에게 빛엿을 날리고 중산층의 어른의 질서를 상징하는 십자가를 휘둘러가면서 흡혈귀를 퇴치하듯이 젊은이 두 사람이 사랑을 위해서 탈출을 해서 버스 뒷자리에서 처음에 행복에 겨워서 웃음을 짓죠. 근데 마지막 장면은 보시다시피 불투명한 미래,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걱정과 공포 때문에 무표정해지고 거기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표정은 어쩌면은 예정되어 있는 아메리칸 뉴 시네마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것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씨께서는 좀 약간 오래된 영화 중에서 굉장히 마음에 품고 있는 좋아하는 영화 혹시 있으신가요? 뭐 대부라는 영화도 있겠죠. 네. 그다음에 제가 초등학교 때 봤던 영화인데 뭐 율리시즈, 스파르타카스 네네. 이런 영화들.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뭐 할리우드 영화 역사에 그냥 그야말로 고전 중의 고전으로 남는 대부 같은 영화는 정말 굉장한 영화들이죠. 스파르타쿠스도 굉장한 측면들이 있었고요. 가끔씩 그런 영화들을 다시 찾아보시는 경우도 있죠. 가끔씩이요. 그렇죠. 아무래도 요즘 영화들이 많이 보시지만 이제 바로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고전을 찾아봐라. 오늘 주제가 어떻게 하면 영화를 조금 더 깊고 풍부하게 즐길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통시적으로 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공시적인 것이 있고 통시적인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영화가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번에 타란티노 영화를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나왔던 헤이트풀 에잇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영화가 너무 피반복인데 이상하게 재밌고 막 끌리는 거죠. 그럴 때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타란티노 이전 영화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타란티노 영화를 처음 보지 않고 이전 영화들까지 소급해서 보면 타란티노 영화 다 재밌거든요. 그래서 아, 타란티노는 이렇게 시작했구나. 저수지의 개들부터 피범벅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타란티노가 저수지의 개들이 나올 때 별명이 헤모글로빈의 시인이에요. 헤모글로빈은 피에 누가지 않습니까? 어쨌건 이런 식으로 개인의 어떤 감독의 이전 영화들 혹은 그 장르의 시작 혹은 장르가 아닌 영화들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고전 영화의 어떤 부분을 보면 아, 세상에 이게 수십 년 전 그때 이미 시작된 거네? 이런 것도 우리가 아는 부분이 주제면 주제, 기법이면 기법, 배우의 연기 스타일이면 연기 스타일까지 수도 없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고전을 다 모르는 상태에서 요즘만 영화만 보면 세상에서 최고 영화가 이번 주 개봉한 어떤 영화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사실은 그 영화 자체가 나오게 된 것이 영화의 역사에 이 122년간 있었던 그 모든 영화에 대한 응전의 결과로 새로운 영화 한 편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이 영화를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소셜 네트워크인데 이거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고 또 높은 평가를 받는 지금 뭐 영화를 만드는 그런 테크닉적인 측면에서 데이비드 핀처는 거의 최고봉에 속한 감독 중에 하나니까 굉장히 재밌습니다. 영화의 첫 장면에 보면 여자친구를 떠나보내고 중간에 보면 친한 친구들이 하나씩 다 떠나가게 되고 마지막에 페이스북은 거대한 제국이 되지만 주변에 아무도 없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느끼는 남자의 쓸쓸한 고독으로 끝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야, 데이비드 핀처 굉장하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만약에 주제적인 측면이라면 우린 이미 이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영화냐? 대부입니다. 대부가 똑같은 주제를 말하고 있죠. 마이클이 이 콜레오네 그 가문의 그 마피아 그것을 재건하고 그 대제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자기 아내가 떠나는 얘기, 가족을 떠나보내는 얘기죠. 그렇게 영화가 끝나잖아요. 사실상 이 형식은 우리가 이미 소셜 네트워크에서 본 것을 이미 한 40여 년 전에 선취했다라는 거죠. 물론 영화가 이야기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면 대부가 이런 영화의 원조냐? 이미 우린 그 전에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시민 케인이죠. 시민 케인이라는 영화는 영화 역사상 뭐 최고의 영화 중에 한 편으로 흔히 거론하는 영화인데
시민 케인도 역시 다른 어떤 혁신적인 영화사에서 중요한 위치가 있지만 이런 주제적인 측면만 얘기한다면 같습니다. 그 주인공이 거대한 언론 재벌이 되는 겁니다. 언론 재벌이 되는 과정에서 이혼도 하고 아내도 떠나보내고 친구들도 있고 그러다 마지막에는 어린 시절에 탔던 썰매를 생각하면서 아 그때 참 좋았는데 하면서 죽어가는 남자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앞에 두 영화랑 맥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고전을 알고 고전을 모르는 거에 따라서 영화에 대한 감성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영화를 보고 나서 이 영화에서 중요한 대사가 뭐였지? 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영화가 조금 달리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영화 역상에서 가장 유명한 대사가 뭐냐? 혹시 이 대사가 어느 영화에 나왔는지 서태웅 씨 혹시 아시는? 바람과 함께 살아. 네, 역시 바로 이 영화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나온 굉장히 유명한 대사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나오는 제일 유명한 대사가 뭔가요? 질문을 하면 그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이면 마지막 대사 Tomorrow is another day라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거야. 너무 멋있는 대사잖아요. I'll go home. But I'll think of some way to get him back. After all, tomorrow is another day. 근데 영화연구소 AFI에서 고른 영화들을 보게 되면 1위는 그게 Tomorrow is another day가 아니고 Frankly my dear, I don't give a damn이라는 대사입니다. 그럼 이게 왜 1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 대사는 우리말로 하자면 솔직히 말해서 그대여 나는 이제 상관 안 해. 나는 네가 뭘 하든 상관없어 라는 대사입니다. 이 대사가 아름답지도 않고 인상적인 특별한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할리우드 영화 모든 영화를 통틀어서 1위로 꼽힌 대사라는 거죠. 왜 그럴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첫 번째는 사실은 미국 남부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19세기의 남북전쟁에서 남부가 패하게 되고 남부의 문명 자체가 북부의 문명에 흡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뭐가 바람과 함께 사라졌느냐? 남북 문명인 거예요. 그런 부분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 가지 대중들이 즐기는 나머지 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스칼렛 오하라와 레트 버틀러의 사랑 얘기겠죠. 남녀가 사귀게 되는데 둘 다 나쁜 남자, 나쁜 여자 정말 영화를 보다 보면 이 나머지 두 사람을 보면 너무 인성이 안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두 사람이 막 계속 사랑했다, 헤어졌다 하다가 후반이 됩니다. 그럴 때 레트 버틀러가 떠나면서 하는 얘기예요. 마지막에 스칼렛 오하라가 따라 나오죠. 그 순간 딱 쳐다보면서 지긋지긋하다는 듯이 이 대사를 합니다. Frankly my dear, I don't give a damn 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dam이란 말을 영화에 못 썼습니다. 요즘은 dam이 어디 있어요? 그냥 F를 썼겠죠. 아니면 S를 썼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dam도 못 썼어요. 그런 상황에서 dam을 최초로 쓴 영화는 아니지만 거의 dam을 안 쓰는 상황에서 이 dam을 저기다 딱 씀으로 인해서 저 말이 주는 지긋지긋한 느낌. 얼마나 싫으면 저렇게 말을 할까? 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말을 저기다 딱 박은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이 언제 그 영화에 등장하는가라는 것이 이 영화를 불멸의 대사로 만든 겁니다. Red! You go. Where shall I go? What shall I do? Frankly, my dear, I don't give a damn. 자, 그러면 작년에 나온 최고의 한국 영화 대사가 뭐냐라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제 생각엔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무엇이 중한디? 이거겠죠. 그러면 이걸 딱 객관적으로 이 대사만 놓고 보면 아니 무엇이 중한디가 무엇이 중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저 대사가 줄 때 그 연기를 하는 아역 배우나 상황이나 이런 것이 주는 굉장한 임팩트가 있고 더 중요한 게는 이 영화의 주제가 뭐냐? 무엇이 중한디를 알지 못하는 인간의 무지에 대한 탄식에 관한 영화입니다. 인간이 세상에 자기가 어쨌건 이 모든 일을 해결해 보려고 극 중에서 주인공이 동분서주하면서 뛰는데 결국은 참극을 맞아요. 이유는 그가 자기의 운명이나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지에 대해서 탄식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서 이 영화가 무섭고 슬픈 영화인 거거든요. 그럴 때 이 얘기를 마지막에 내레이션으로 주인공이 이로써 나는 깨달았다. 인간의 모든 비극이라는 것은 결국 무지에서 오는 것임을. 인간의 운명이요. 라고 대사를 깔았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은 영화가 됐겠죠. 근데 이 영화는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어린 배우가 무엇이 중한디? 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 속에 사실상 그런 뉘앙스가 다 들어가는 데다가
연기적인 측면, 상황의 묘사 이런 것들로 이런 훌륭한 결과가 나온 거죠. 어디서 만났고 무엇을 했는가? 너가 왜 말해야 되는지, 중요한 문제께 무엇이 중요한지. 정말 이럴게요? 무엇이 중요냐고. 도대체가 무엇이 중요냐고. 무엇이 그게 중요냐고. 가장 최근에 인상적으로 보신 영화 올해 들어서 겟아웃이라는 영화가 야 따끈따끈하게 네, 첫 장면부터 마지막까지 다 인상적이어서 그 영화 혹시 첫 장면 기억하시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남자 주인공이 이제 샤워를 하면서 여자친구네 집에 갈 준비를 하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장면으로 근데 제가 맞장구를 칠 수가 없는 게 제가 그 영화를 못 봤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어떤 영화를 잘 보고 나면 재밌게 봤는데 정확하게 기억하시지만 기억이 안 나는 경우들도 첫 장면이 종종 있습니다. 첫 장면을 보실 때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첫 장면이 약간 어수선하잖아요. 갑자기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영화 시작해서 누가 주인공인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보게 되니까 첫 장면을 놓치게 될 확률이 높죠. 그렇지만 첫 장면에는 사실상 굉장히 많은 게 담겼다라는 것을 지금 한 장면을 갖고 왔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게 이제 아무도 머물지 않았다라는 이란 영화입니다. 이란 영화인데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일단 저 두 남녀의 사이는 오랜 세월 같이 살아온 부부인데 별거를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서 한 상황에서 이혼을 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고 남자가 지금 이혼을 하기 위해서 프랑스 파리로 온 겁니다. 그래서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2시간 동안 펼쳐지게 되는데요. 일단 저 장면을 한번 지금 머릿속에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여주인공이 뭔가 이 가려진 유리 너머에 있는 공항에 막 도착한 어떤 남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죠. 남편이라고 합시다. 실제로 뭐 그러니까. 남편을 생각하면서 아내를 보고 있는데 드디어 남편이 나오죠.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거기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딴짓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마침 어떤 여자랑 눈이 마주치니까 제 남편인데요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여자가 얘기를 해줘서 남편이 그제서야 보죠. 이 부부의 상태인 것입니다. 처음에 왔는데 한쪽은 다른 쪽을 보고 있고 유리 바로 앞에 있고 그래서 자기가 여기 있다고 아무리 알려도 그 사람은 자기를 보지 못하는 상태. 그 두 사람 사이는 굉장히 가깝지만 유리가 차단된 상태. 그것을 영화에서는 모음으로 빌려주죠. 사실 공항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의도적으로 소리를 다 제거를 한 거죠. 그래서 관객이 집중하도록 하고 지금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이 사실상 얼마나 이 진공가도 같은 곳에서 아주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에 벽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두 사람은 대화를 시작하죠. 이번엔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관객이 그들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불어로 얘기하는데 대사가 안 나오니까. 일부러 번역을 안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독 입장에서는 관객이 모르기를 원하니까. 그럼 일반적인 경우에는 두 사람이 대화를 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두 사람의 심리 상태나 현재 진행 상태가 이 뜻입니다라고 관객에게 정보를 갖다 바치는 거거든요. 일부러 정보를 차단하죠. 그럼 결국 우리는 2시간 동안 앞으로 이 사람들의 얘기를 보게 되는데 우리가 보는 것이 과연 전부일까? 우리가 못 본 다른 얘기는 없을까? 우리는 저 사람들을 과연 제대로 이해할까? 라는 마음을 계속 갖게 되는 거죠. 차에 탔어요. 두 사람은 계속 대사가 어긋납니다. 어떻게 되냐면 두 사람은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담배 아직도 펴? 하는데 담배는 남자를 끊었어요. 그 다음에 차 새로 샀네? 산 게 아니고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상대방에게 뭔가 아는 척하고 코멘트를 하는데 둘 다 틀립니다. 이게 두 사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고 현재 상황을. 그리고 나서 춥지 않니라고 했을 때 너무 추워. 단 하나 공통점이 둘 다 추위를 느끼고 있다. 비가 온다 라는 상태가 이 부부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후진할 때도 심지어는 봐달라고 합니다. 근데 남편이 봐주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박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도움을 줄 수가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 장면까지 딱 보게 되면 제목이 쫙 뜹니다. 아무도 머물지 않았다. 이런 면에서 영화의 시작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사실은 그 영화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방향타의 역할을 하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싶어서 첫 장면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